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나와서 단추가 안 잠기는데도 그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이미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데 체질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물만 더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물을 먹어도 국 끓일 때, 조금 김치 담글 때, 조금 그 정도로 끝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가 아니라 무와 함께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살이 아닙니다. 장 안에 쌓인 찌꺼기 혈관벽에 붙은 기름, 그리고 내려간 천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필 겨울 무인지, 왜 단 며칠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무에 무엇을 더해야 배와 혈관이 동시에 달라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왜 나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예전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배만 계속 나올까요? 운동도 조금씩 하고 약도 꾸준히 먹는데 왜 손발은 더 차가워질까요? 이 질문의 출발점부터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은 많이 먹어서 찐다. 배는 운동을 안 해서 나온다. 혈압은 짜게 먹어서 오른다. 이 말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집에 있는 싱크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물을 아껴 써도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결국 물은 넘칩니다. 장도 똑같습니다. 적게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으면 몸 안에 쌓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장이 젊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자동문처럼 쓱쓱 열리던 장이 지금은 손으로 밀어야 하는 무거운 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속 음식만 탓합니다. 장이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식 찌꺼기가 장 안에 오래 머뭅니다. 그 사이 수분은 더 많이 흡수되고 벼는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찌꺼기에서 나온 독소가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이 다시 역류하듯 장 안에서 썩은 물질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배 주변에 지방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만 나옵니다.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유독 배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평가입니다. 몸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뀐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피가 흐를 때 스스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고무줄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진 혈관은 피를 밀어내지 못하고 압력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벽이 거칠어지면서 기름이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벽지가 새 것일 때는 먼지가 잘 안 붙지만 금이 가고 갈라지면 그 틈에 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쌓인 기름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손발 끝까지 가야 할 피를 중간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걸 두고 체질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수도관을 보고 집 구조 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물을 더 마시면 괜찮아진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넘칠 뿐입니다. 장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겨울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는 예전부터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무의 핵심은 수분이 아니라 섬유입니다. 특히 겨울 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뿌리의 섬유와 영양을 집중시킵니다. 이 섬유는 장 안에서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쌓여있던 찌꺼기를 물리적으로 밀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약처럼 한번 먹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5일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변화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이 움직임을 느끼는데 이틀에서 사흘.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2, 3일. 보통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싹이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틀 먹고 안 된다며 포기합니다. 그 사이 몸은 이제 막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와 혈관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흐름이 막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와 무엇을 같이 먹어야 이 흐름이 실제로 바뀌는지, 이제부터 그 열쇠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억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겨울무 하나, 그리고 딱 하나의 조합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조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조합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무와 사과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반박부터 나옵니다. 사과는 단기 많아서 살찐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과의 당은 설탕처럼 바로 흡수되는 당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펙틴은 물과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를 물에 담그면 두툼해지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펙틴이 장 안에 들어가면 벽에 붙어 있던 찌꺼기를 부드럽게 떼어냅니다. 하지만 펙틴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약합니다. 여기서 무가 필요해집니다. 겨울 무의 많은 식이섬유는 딱딱하고 길쭉합니다. 이 섬유가 빗자루처럼 장을 쓸어내립니다. 펙틴이 떼어낸 찌꺼기를 무의 섬유가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와 사과를 같이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로 먹으면 효과는 분산됩니다. 같이 들어가야 청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유익균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줄면 장벽이 약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사과의 펙틴은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펙틴을 먹고 늘어나면 장 환경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조합이 혈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붙기 시작합니다. 벽에 상처가 나면 때가 끼듯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이 혈관벽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충분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되고 탄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와 사과 조합은 장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와 사과를 씹어서 따로 먹는 것보다 같이 갈아서 먹는 이유입니다. 무는 매운 성분이 있어 위가 약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단기 있어 혼자 먹으면 흡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같이 갈면 무의 매운맛은 중화되고
사과의 당은 무의 섬유 때문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서로의 단점을 지우고 장점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드시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장이 비어 있고 흡수도 빠릅니다. 이때 무와 사과가 들어가면 정체된 흐름을 하루의 시작부터 풀어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 100g, 사과 100g 둘 다 껍질째 준비합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반 컵 정도만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그때 양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당장 숫자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배가 가벼워지고 화장실이 편해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청과 혈관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조합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무와 생강입니다. 이 조합이 왜 필요한지 다음 부분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크게 아픈 적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었고 단 음식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늘 더부룩했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 식이섬유를 좀 더 드셔라. 그 정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작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무와 사과를 같은 양으로 갈아 마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화장실에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배가 덜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했습니다. 체중이 확 줄지는 않았지만 바지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란 건 배보다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0대 중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심하게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두 겹으로 신어도 발끝이 시렸고 손이 저려 물건을 오래 잡기 힘들었습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손발 저림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건 무와 생강이었습니다. 무와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여 차처럼 마셨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따뜻하게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손끝이 덜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어있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몸이 따뜻해진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혈압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140에서 150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국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무와 다시마로 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거의 넣지 않고 다시마 맛으로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국이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입이 익숙해졌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혈압을 재보니 130 초반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2주 뒤에는 12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을 먹는데 혈압이 내려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굶지 않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고, 약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변화는 아주 비슷했습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버티고 천천히 방향을 주면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들과 다를 수도 있다.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무책임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사과에는 분명 당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과 식이섬유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약을 드시고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와 사과를 같은 비율로 드시지 마시고 물을 더 늘리세요. 무 2사과 하나, 이 정도 비율이 적당합니다. 또는 사과 대신 배를 소량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먹고 난 뒤 혈당을 확인하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입니다. 다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 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마 양은 반으로 줄이시거나 대신 미역을 사용하세요. 미역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칼륨 함량은 조금 낮습니다. 세 번째로 장이 매우 예민한 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섬유질만 늘면 복통이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와 사과를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 50g, 사과 50g 이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이틀 사흘 몸이 적응하는 걸 보고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장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다치듯 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극을 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무와 사과를 먹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심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쉬었다가 양을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무와 생강차를 마시고 속이 쓰리다면 생강이 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강은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무와 다시마 국을 드시고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내려갔다면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혈압 수치를 자주 확인하면서 함께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에 맞게 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한 번에 핸들을 꺾지 않듯 몸도 조금씩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하면 몸은 거부합니다. 신호를 읽으면서 속도를 맞추면 몸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5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이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모든 게 바뀌기를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배가 조금 덜 더부룩하다, 손끝이 조금 덜 차갑다, 아침에 몸이 조금 가볍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방향은 맞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5일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무와 사과, 다음 날은 무와 생강, 그 다음 날은 무와 다시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몸에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단조로움을 싫어합니다. 조금씩 다른 자극을 주면 적응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았고 갑자기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다, 손발이 차갑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이 조금씩 막혀왔다는 경고였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한 이 방법은 그 막힘을 억지로 뚫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용히 흐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자극이 없고 극적인 변화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몸을 힘으로 끌고 가면 몸은 버티지만 우리가 몸의 방향만 잡아주면 몸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실천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평소 먹던 빵이나 밥 대신 무와 사과 또는 무와 생강차 이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것으로 첫 주는 충분합니다. 둘째, 양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에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은 배가 어땠는지, 손발이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글로 남기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체크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3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몸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의 속도를 내 기준으로 삼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다섯째, 불편하면 멈추는 것도 선택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답입니다. 참고 견디는 게 건강은 아닙니다. 조절하고 쉬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무였을까요? 무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몸을 밀어붙이지 않고 몸을 설득하는 식재료입니다. 사과는 장을 깨우고 생강은 몸을 트고 다시마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조합은 어떤 기적을 만들기보다 몸이 원래 하려던 일을 다시 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과정은 조용했지만 회복도 조용할 수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조금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몸은 자기 일을 해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몸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신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